머리가 아픈 듯 서류를 살펴보며 얼굴을 찡그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물이 생명이라면 강은 도시의 심장입니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카 블레이크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수질 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주요 업무는 미시시피강의 수질과 오염물질 배출, 정수 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일이에요. 미시시피강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위대한 강이라고 불렀던 미국 중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는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지난 봄, 미시시피강은 전례 없는 홍수로 범람했습니다. 이 환경재해는 강물의 화학적 조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평소라면 문제없이 작동하던 정수 처리 시스템이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수도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홍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후에는 반대로 강 하류에서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상하수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 두 곳에서 측정한 염분 농도가 지난달 초에 비해 현재는 50% 이상 높아졌어요. 이 수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위기가 미국 전역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미시시피강의 위기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한강처럼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면서도 깨끗하게 관리되는 강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조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CNN의 환경 전문 기자인 제이슨 리드가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미디어의 관심이 우리 부서의 노력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동의했어요. 염분 농도가 높아진 수돗물은 맛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제이슨은 뉴올리언스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이런 문제점들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어요. 파이프가 녹슬어 걱정이라는 가정주부들, 수돗물이 짜서 마실 수 없다는 노인들, 농작물에 물을 줄 수 없어 걱정하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밤낮 없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염분 제거 시스템 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수 공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상사가 한국의 한강과 아리수라는 수돗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주었어요. 수질 관리와 환경 보존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제이슨도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한강의 훌륭한 성공 사례를 미국에 적용하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다큐멘터리 소재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이슨과 함께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직접 배우기 위한 출장을 제안했고 다행히 승인받았어요. 미시시피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찾아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이미 촬영 장비와 현지 통역사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우게 될 것들이 미시시피강과 그 주변에 사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시시피강의 위기를 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제이슨도 첫 한국 방문이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과 첨단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미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의 박남수 박사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는 20년 넘게
서울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박 박사는 한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강은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생명의 강이자 서울 시민 1,000만 명의 식수원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급속한 산업화로 오염되었지만 1980년대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정화 사업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 하천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해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미시시피강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박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했죠. 다음 날 아침, 한강공원에서 박 박사와 만났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조깅하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강물은 예상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뉴올리언스의 미시시피 강변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어요. 박 박사는 한강의 수질이 지난 30년간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수치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거라고 해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물이 깨끗하다는 뜻인데 한강은 1980년대에 비해 현재 5배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30년 전에는 물고기가 살기 힘들었던 강이 이제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로 변했다는 겁니다. 미시시피 강보다 훨씬 작은 강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박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통합수질 관리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민들도 한강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흔했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우리 강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미시시피강 관리 시스템과 비교해봤어요. 우리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있지만 한국처럼 통합적이지 못하고 노후화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수질 관리가 단순히 정부의 책임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시 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열정적인 연구원들의 모습이 놀라웠어요. 물연구원장은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질과 수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작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슨이 말했어요. 오늘 본 내용만으로도 미시시피강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뚝도아리 수정수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수돗물 아리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미시시피강의 수질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의 일정이 기대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뚝도아리 수정수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숲 옆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국 최초의 정수장이라고 해요. 박 박사의 설명으로는 1908년에 건립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적 시설로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원래 건물을 수도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수도박물관에 들어서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0년 전 한국의 수돗물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니 그 자체로 감회가 새로웠어요. 박물관 1층에는 서울 상수도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 목재 수도관부터 현대적인 스테인리스 파이프까지 기술의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일본 기술자들에게 의존했지만 광복 이후 우리 기술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80년대부터 수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박 박사의 설명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실제 정수 과정을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취수부터 정수, 배수까지의 전 과정을 미니어처와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염소 소독 외에도 오존과 활성탄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는 한국의 정수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WHO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70여 가지 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죠. 제이슨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미국 EPA는 약 90개 항목만 규제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박물관 관람 후 현재 가동 중인 정수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첨단 장비들과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실시간으로 수질을 분석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대응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수질 변화를 예측합니다. 미시시피강의 홍수나 해수 역류 같은 상황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죠. 이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도 이런 예측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센터 내 아리수 체험관에서 직접 수돗물을 시음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수돗물인 아리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맛있었습니다. 미네랄 균형이 잘 맞춰진 물이라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병에 담긴 생수보다 수질 검사가 더 빈번하고 철저합니다. 아리수는 매일 모니터링되지만 생수는 출고 시점에만 검사하죠. 박 박사의 말에 제이슨도 저도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뚝도아리 수정수센터를 나오면서 미시시피강의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 어린이들을 위한 수돗물 체험 홍보관인 아리수나라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한국이 미래 세대에게 물의 소중함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볼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뚝도 정수센터에서의 하루가 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더욱 기대에 차서 일어났어요. 오늘의 방문지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한 아리수나라입니다. 박 박사에 따르면 이곳은 국내 최초로 개관한 어린이 전용 수돗물 체험 홍보관이라고 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지하철을 탔어요. 서울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역에 도착해 공원으로 들어서자 푸른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박사는 공원 안쪽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을 가리키며 그곳이 아리수나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상상을 트는 아리수 무한 상상놀이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마치 키즈 카페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39세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디자인된 곳이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여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로 방문해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지영 교육사는 이곳의 목적이 단순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물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물의 순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물 절약 방법을 배우며 수질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게임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리수 여행 코너였어요. 아이들이 직접 한강 상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는 체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파이프 모양의 터널을 지나며 물의 여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정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오염물질 역할을 하는 공을 걸러내는 게임을 통해 정수의 원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도 자연스럽게 환경의식을 키우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렇게 놀이와 교육을 자연스럽게 결합한 시설은 드물었어요. 아리수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위한 교육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하는 동안 부모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특히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과 환경,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인기 있었습니다. 체험을 마친 후 아이들에게 아리수를 직접 시음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무 거부감 없이 수돗물을 마셨고 오히려 맛있다며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미시시피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기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 특히 미래 세대의 인식 변화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일은 실제 정수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을 더 자세히 볼 예정입니다. 아침 일찍 광암 아리수정수센터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서울 6개 정수센터 중 가장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박 박사는 오늘 수질연구소장인 이현주 박사가 직접 안내해 줄 거라며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이 박사는 친절하게 정수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시는 170여 가지 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거치며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을 초과하는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관리하는 항목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어요. 정수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취수원에서 물을 끌어와 침전 과정을 거친 후 활성탄 필터링을 통해 유기물을 제거해요. 그 다음 오존 처리로 미세 오염물질과 냄새를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염소 소독을 통해 박테리아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물의 pH, 탁도, 염소, 농도 등을 24시간 감시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알림이 가고 대응 프로토콜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제이슨이 미시시피강의 염분 역류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이 박사는 서울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가뭄이 심했던 2015년 한강 하류로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취수원 다변화와 함께 첨단 염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에 대응했다고 해요. 또한 노후된 수도관 교체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 된 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었어요. 특히 스테인리스 관과 같은 내구성 높은 소재로 교체하면서 누수율을 크게 낮추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15%였던 누수율이 현재는 3% 미만으로 낮아졌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 박사는 최근 도입한 스마트 정수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질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게 정수 처리 방법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수질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이슨이 말했어요. 미시시피강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많다고요. 특히 염분 역류에 대응하는 방식과 AI 예측 시스템은 당장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특별한 마라톤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이 행사는 쓰레기 없는 친환경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환경 보호 의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여의도 한 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많은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마라톤 행사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일회용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종이 가방을 재활용한 갈색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모든 안내 자료도 디지털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접수처에서 저와 제이슨도 번호표와 다회용 물병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이 행사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대신 코스 중간마다 설치된 급수대에서 아리수를 직접 받아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출발 전
행사 조직위원장의 간단한 연설이 있었어요. 그는 이 마라톤이 단순한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생수병 대신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제공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리고 저희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한강변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달리는 내내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6km 지점에 설치된 첫 번째 급수대에 도착했을 때 아리수로 만든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아리수 아메리카노, 아리수 자몽티, 아리수 망고티 등이 다회용 컵에 담겨 제공되었습니다. 달리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어요. 한 참가자는 평소에도 텀블러에 아리수를 담아 다닌다며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보다 아리수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결승점에 도착하자 아리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리수와 시판 생수를 비교 시음해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여했는데 정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행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슨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런 친환경 행사가 미국에서도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특히 미시시피강 유역의 도시들에서 이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강 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환경 보호와 물 관리가 단순히 정부나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마라톤 다음 날 한강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한강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제이슨도 함께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시민들이 한강변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포 한강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오늘 하루 자유롭게 시민들과 이야기해볼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먼저 한강변에서 운동하고 있던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자기소개를 하고 미시시피강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자 그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는 35년간 서울에 살았다며 한강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고 했어요. 1980년대에는 한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때로는 한강 물놀이장에서 아이들과 수영도 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만난 젊은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초중 고등학교마다 아리수 음수대가 잘 마련되어 있고 구청에서 매달 수돗물 상태를 점검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는 한강변 카페에서 대학생 그룹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텀블러 문화가 대학가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텀블러에 음료를 받으면 할인해주는 카페들이 많아졌고 텀블러에 아리수를 담아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고 해요. 오후에는 한강 수질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강지킴이라는 자원봉사 단체의 회원인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강의 수질을 측정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시민과학자로서의 역할이 한강 보존에 작지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퇴근길에 한강을 지나는 회사원과 대화했어요. 그는 매일 수돗물로 커피를 내려 마신다며 처음에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수질 검사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안심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집의 수돗물 상태를 무료로 검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강과 아리수가 서울 시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 출장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한강의 생태계 건강성을 상징하는 수달을 관찰하는 특별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박 박사는 이른 아침에 호텔로 저희를 픽업했어요. 수달은 주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활동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동부에 위치한 고덕천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한강으로 흘러드는 지천 중 하나로 최근 수달의 목격 사례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고덕천에 도착하자 서울시 생태보전팀의 김혜린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는 3년째 한강 수달 개체군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수달이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설명했어요.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그 하천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물고기부터 작은 수생생물까지 다양한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어야 수달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조용히 하천변을 따라 걸으며 수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김 연구원은 수달의 배설물인 스프레인트를 발견하며 기뻐했어요. 이것은 수달이 분명히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정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 기적처럼 수달 한 마리가 물가에 나타났어요. 제이슨과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달은 재빠르게 물속을 헤엄치다가 물고기를 잡아 물가로 나와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털을 다듬더니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에서 이런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김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수달은 한강 본류뿐만 아니라 안양천, 홍제천, 중랑천, 탄천 등 4대 지천을 포함해 고덕천, 성내천, 청계천, 난지천 등 곳곳의 하천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서울 한강에서 수달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약 40여 마리의 수달이 서울 한강 유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러한 변화는 한강의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노력의 결과라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고기 이동 통로인 어도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덮였던 하천변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오후에는 박 박사와 함께 난지 생태습 지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한 사례라고 해요. 쓰레기 산이었던 곳이 지금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한국 출장의 마지막 밤,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박 박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강이 한때는 죽음의 강이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연은 회복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준다면 미시시피 강도 분명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배운 것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한강의 부활은 미시시피강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AI 예측 모델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에요. 또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강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푸른 생명줄, 한강. 언젠가 미시시피강도 이렇게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강의 물결처럼 한국의 저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감동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따뜻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노을이었습니다.